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이렇게 논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으로도 어떤 여러분들 집합건물과 관련되어서 복잡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이렇게 체계화를 좀 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방식을 좀 사용하고 있고, 특히 혼자 이게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을 때, 그때 더욱더 소송에 쓰는 게임이기 때문에 승패가 나는 거죠. 물론 도전까지도 어떻게 보면 승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첨예하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변호사분들하고도 의논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임원진 분들 또는 소유자분들, 그리고 입점주분들과 의논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은 이 체계화는 좀 잡아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사고하는 과정을 좀 더 있죠. 어, 그 흐름 자체를 좀 막힘없이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다듬는 이러한 하나의 구심점이 될 거라고 제가 봐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만 한번 실제로 적용하시기를 제가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논증이 먼저 정의부터 내리고 왜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논증의 정의는 뭐냐면 이미 참이라고 알고 있는 이러한 명제들 있죠. 이러한 문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 근데 이미 탐이라고 알고 있는 명제에 대해서 이 논리적으로 추리를 거쳐가지고 또 다른 명제의 진실과 허위를 판단하는 사유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논증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대해서 관리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왜 홍길동은 관리인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것이 관리인이 건물 관리인인지 또는 집합건물법상에 있는 적법한 관리인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 봐야 되는 거죠. 단지 건물 관리인인 것 같으면 관리소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적법한 관리인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인이 선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있죠. 또는 그 규약에서 여러분들 관리 규약에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있죠. 이게 명료하게 알고 있는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따져본다는 겁니다, 먼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논증에서는 3대 요소가 있게 되는데요. 논제가 있고요. 그리고 논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과정마다의 생각의 흐름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토론의 주제를 말하는 거죠. 자, 이 토론의 주제를 논제가 되는데 이렇게 사실 논제와 가치 논제, 그리고 정책 논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거죠. 요 사실 논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집합 건물에서 그래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까? 소송으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관리인이다, 적법한 관리인이다, 관리인이 아니다, 이런 부분, 관리규약이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 이렇게 소송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죠. 또는 채권자다, 채무자다, 뭐 채권자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소송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다 사실론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론에 주재할 부분을 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청 취지에다가 넣은 거죠. 넣었죠. 넣어가지고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하죠. 그게 사실론제가 됩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이 사실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거죠. 사실과 참과 거짓. 그래서 어, 이, 이게 법정에서는 전부 다 사실론제에 속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가치 논제가 있죠. 집합 건물에서는 가치 논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있죠. 대학에서 특히 이제 철학과나 이런 곳에서 인생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 예, 사람의 판단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러한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사람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를 수 있는 경우, 물론 범죄 행위를 제외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가치 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논제에 대해서는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가 표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는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 논제는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일어났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의 세 번째 주제로는 정책 논제가 되겠습니다. 정책 논제가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정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면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리단 준비위원회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위원장과 그 임원진들이 있겠죠. 총무, 뭐 재무,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뉘게 될 겁니다. 그 나뉘어서 매월 며칠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또 언제까지는 또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하는 상황에서도 있죠.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또 뒤로 해야 될지 선후관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하죠. 그래서 실행적인 일을 할 때 정책 논쟁입니다. 이러한 정책 논제가 또 관리단의 조직 구성 잘 되어서 이제 관리단이 이제 바르게 지금 운행되고 있을 때 또 바르게 운행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관리위원회의 안건에서도 이게 정책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문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건은 그래서 함부로 두리뭉실한 걸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러한 논제가 이렇게 토론의 주제가 잡히고 나면 있죠. 이제 논거, 논제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 펼치는 거죠. 자신의 주장, 사실론대든 가치든 정책이든 자신의 주장을 이제 펼치고 먼저 주장을 내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형태가 제시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 형태가 딱 제시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게 근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주장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있죠. 잘 설명을 해주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 설명해주는 기준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어떤 경찰 수사관이 A가 살인범이다라고 했습니다. A가 살인범이다라고 해서 토론의 주제, LS 말해서 이게 사실론제에 속해요. A가 살인범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왜 살인범인데라고 하니까 근거를 이제 말하죠. 범행에 사용된 칼에서 A 지문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서 이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죠. 이러한 A 지문이 발견됐는데, 음? 근데 지문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가 살인범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근거와 주장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는 논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논증과 추리에 대해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처럼 논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논제에 대해서 결론을 누군가가 주장해야 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진실 여부를 따지는 건데, 반해서 추리라고 하는 것은 전제와 결론이 반드시 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참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요거는. 그래서 참을 따지는 그 과정인 거죠. 근데 추리는 전제와 결론이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논증의 도구로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고 흐름 자체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증이 큰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증의 방법으로는 연역적인 증명과 기납적, 그 다음에 유비 증명 이렇게 지금 있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연역적인 증명은 예, 우리 그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보면 있죠. 민형사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 집합건물법 또는 형법 또는 뭐 민법 여러 가지 법률에 있는 조건들 있죠. 또 형법에서는 구성 요건에 딱 맞춰서 범죄 행위가 딱 일어난 거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경우 있죠. 범죄 행위가. 그러면 이 대전제라고 하는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씩 딱 들어맞는 거. 이걸 법률 어율 이렇게 하죠. 적용되는 거.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 연역적인 증명이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반해서 기납적 증명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연역적 증명은 변호사분들이나 이게 법률을 잘 아시는 분들 있죠. 그런 연역적 증명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보통 사고 과정이. 왜냐하면 법률을 많이 아니까. 그런데 귀납적 증명은 거꾸로 일반인들은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을 잘 모르고 또 판례 같은 것도 잘 이렇게 모르다 보니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구체적인 사건들이 하나씩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모으죠. 이 사건마다. 이 모아서 이제 나중에 법률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 법률에 적용되냐, 이 법률에 적용되냐, 저 법률에 적용되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는 과정입니다. 거꾸로 가는 과정이 인합적인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법률 적용하는 거에서 A라는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B라는 법률에 적용할 때도 있고 C라는 법률에 적용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면 가끔 그 법리를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호사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기획을 설계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법리 오해가 오인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유비정명이라고 있는데 이 유비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여러분들. 음, 어떻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집합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A라는 어떤 집합건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관리당과 관련되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업무상 횡령 배임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건 사고가 B라는 집합 건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업무상 횡령 배임에서 비슷하게. 그렇지만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은 완전히 다른 건물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위치도 다르고 건물 형태도 다르고 사람도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건 사고가 A라는 건물에서 일어나는 업무상 횡령 배임과 B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업무상 횡령 배임이 유사하게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A라는 건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참작해서 여러분들이 B라는 곳의 사건 사고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돼. 그렇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점은 유의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증명해 간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논증에 있는 방법으로는 있죠. 어, 그 증명 과정이 그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인데 그 여러분들이 이게 소송 과정에서 보면 이런 일이 좀 자주 발생합니다. 뭐냐면 그 어떤 소송 과정에서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예를 들어서 악득한 뭐 이렇게 그 관리인이나 임원 뭐 시행사가 계속해서 가져와서 그 건물의 관리비가 많이 부풀어 올라가 있다든지 얘가 자산 가치는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여러분들 많이 힘든 것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규모 판매 실적도 그렇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너무 부풀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들께서 보면 특히 한다 시장 같은 판매 시설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대규모 판매 시설에서 평당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씩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게 경매로 샀는데 3만 원씩 나오니까 과거에 있는 3년치는 최소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멸수요 중단이 된 경우에는 그 이전 것도 내야 되고요.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리비를 안 낸다 낸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기는 낸다는 건데 너무 관리비가 불러가지고 내한테 채무자 측에서 폭탄을 던진다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채무자 측에서는 관리비 적정성을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따지는 그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이 보면 직접적으로 논증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직접적인 논증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이런 거죠. 그 과거에 있는 관리비 데이터를 보고 관리비에 대한 항목들을 보고 있죠. 일반 관리비부터 해가 각종 용역 계약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다 있죠. 자료를 제출해라는 겁니다. 그 이게 자료를 직접 제출했죠. 그러니까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있죠. 음, 이제 그 제출한 상황에서 이게 이게 맞는 것인지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지 지수로 들어온 건지 어, 그리고 또는 그 계약권을 뻥튀기를 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을 막 직접 이렇게 따져가는 과정인 거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따져가는 과정을 우리 직접적인 논증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래서 직접적인 논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게 간접적인 논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죠. 주로 우리가 이렇게 소송에서는 이렇게 직접 논증을 하고 있고 또 사실 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과정인데 반해서 간접 논증은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수사관들께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에서 많이 쓰이고 이 형사사건에서 간접 논증은 주로 우리가 이게 피해자 측이 아니고 있죠. 피해자 측이 아니고 수사관님들이 인지수사를 할 때 또는 검찰에 있는 검사께서 음, 그, 그 인지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간접수사를 마지막에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게 간접수사가 이게 범인인데 근데 범인인 것이 이게 직접 증명으로 이 고소인이 이렇게 다 자료를 넣을 거 아닙니까? 넣어놔면 이제 쭉 다 살펴보고 쫙 난 다음에 어, 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 범인이 이렇게 또는 피고소인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은 이 범죄 사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럼에도 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그 반대 상황을 반대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말할게요. 제가 그 고소인이 있죠. 고소인이 근데 피해자 측이 피해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피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묵과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고소를 안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범죄인이 또는 피고소인이 또 다른 그 사건이 범죄가 일어나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과를 부정해가지고 더 있죠. 계속 범죄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악질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본다는 겁니다. 이때 기류법을 여러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언증명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여러분들 저번에 그 뭐 있더라 드라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범인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A라는 범인, B라는 범인, C라는 범인, D라는 범인, E라는 범인 쭉 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논제를 던지는 거죠. 뭐 이런 사건,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누구냐 했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다면 이 첫 번째 있는 그 범인은 아니다.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고 두 번째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배제시키는 이런 부분이 선언증명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반박하는 과정입니다. 이 반박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실론제가 거짓으로 사실론제를 가지고 있죠.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엄매한다든지 소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거짓으로 재판장이나 이렇게 수사관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여러분들이 반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송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사람들 중에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이 법리 오인을 한다든지 무지해가지고, 불송치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불송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의제기를 해서 의견서를 넣을 때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반박에서는 그 논제의 반박, 논거의 반박, 논증 방식의 반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논대의 여러분들 반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상대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이게 토론의 주제를 갖다가 탁 던지는 거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딱 펼치는 거죠.
그러면 상대의 논대가 지닌 호의성을 갖다가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고소장에 있죠. 고소장에 그 수사관들께서 뭐 제대로 법리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논대를 잘못 던진 거죠. 불송치 의견을 갖다가 던졌다 하면 그걸 다 읽어보시고 그 호의성을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엄해를 했다. 그러면 그 논제를 던진 부분에 대한 호의성을 갖다가 딱 증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 논거의 반박도 있는데 그 근거를 갖다가 따지는 겁니다. 근거를 갖다가 상대방이 그러면 이게 뭐 주장에 대한 근거를 또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따져도 되는데 이게 논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증 방식에서의 반박인데 이게 논제와 논거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막 적어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어떤 있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곳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리 오인할 때도 일어납니다. 지금 그 수사관님께 잘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 법적인 지식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법리 오인이 지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그 정착되려고 하면 2, 3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마 수사관님들께서도 한번 교육도 좀 받고 제대로 아마 이렇게 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앉아 첨예하게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향상을 좀 시켜야 될 겁니다. 본인의 실력을 국가적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대의 논제를 반박해야 상대의 논증이 원천적으로 부정될 수 있죠. 그러니까 논제 반박이 가장 중요한다는 겁니다. 다시 읽을게요. 상대의 논제를 갖다가 반박해야 상대의 논증이 원천대로 부정될 수 있죠. 논거라든지 논거 반박과 논증 방식의 반박은 상대의 논증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시는 것이 아닌 신뢰성을 잃게끔 만들 수가 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부분은 있죠. 집합 건물에서 제가 일어날 때 꼭 따져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정리한 부분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한번 좀 살펴보시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약하자면 여러분들 이게 논증,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어떤 논제가 있다. 어떤 논제가 있으면 그 논제가 사실 논제인지 가치 논제인지 정책 논제인지 먼저 따져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이 논제에 대한 주장이 있을 겁니다. 주장에 대해서 있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제시될 겁니다. 그리고 증거들이 제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들. 그러면 이게 증거들이 제시될 때 과연 이러한 논제와 이게 주장에 대한 이게 사실들이 연결고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보시라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반박을 할 때도 논제의 반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 주말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한 번 더 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소유자 여러분들, 입점주 여러분들 모두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여러분들 자산가치 높아지고 영업도 잘 되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민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기를 제가 거듭거듭 당부를 드리며 소유자와 입점주 여러분들이 모든 집합건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부터 권한이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집합 건물 해결사면 또 변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